네, 올해 마지막 이슈앤뷰네요.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이 흐름대로라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겠죠. 내년도 전망치가 올라오는데 사실 이거 수정 많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쭉 발간했던 증시 전망인데 요즘 계속해서 이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내년도 예상 밴드 2,300에서 2,750까지 잡고 있고 가장 높은 쪽이 2,800 신한투자증권. 여기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하반기에 3,000선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래에 좀 바꿨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아침에 개장 전에 좀 정리해 드렸는데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2022년 한 해 동안 코스피가 20% 넘게 빠졌고 코스닥 지수는 30% 넘게 빠졌고 삼성전자도 30% 가까이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올 한 해 오늘 만약에 보합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40%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꽤 많이 돌려내면서 마무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작년에 30% 넘게 밀렸는데 올 한 해 간밤 흐름까지 계산을 하면 44% 오른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게 연봉으로 코스피를 캡처해 왔습니다. 한 번 떨어진 다음에 상승을 하면 이 상승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서 정리를 해봤는데 2000년부터 2023년 통계치입니다. 제 23회 중에서 한 번 올라서 그 다음에 또 오른 횟수가 코스피는 11회, 나스닥 지수는 12회. 나머지 보합이고 빠진 횟수로 보면 코스피 6회, 나스닥 지수 4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속 상승세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해서 어떤 뷰예요? 네, 우선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미국의 금리 그리고 고금리 상황과 경기에 대한 경착륙 우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아까 이제 연봉 차트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시장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은 다음에는 거의 다 이제 되돌리게 됩니다. 그 되돌리는 폭 자체가 문제지 사실 대부분 다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작년 증권사에서 많이 반영을 했었고 하지만 이제 작년 증권사들의 움직임과 좀 달랐던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다 이제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거든요, 작년도에. 근데 올해 시장 흐름이 사실은 상고하저 느낌은 아니죠. 상저하고 느낌은 아니죠. 상고, 중하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상반기에 예상외에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 상승에 따른 반작용이 크게 작용을 했었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반영되면서 연말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이제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증권사들의 예측치 거의 뭐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올라갈 때 예상치를 뚫고 올라가는 속성이 있고 빠질 때는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지는 속성이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에서 과연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새해에 어떠한 기대감과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 시간에 나와서 이제 개별적인 수급 이벤트 때문에 약간은 쉬어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를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실적 추정치 자체가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훨씬 좋다라는 점과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뭐 분기 어닝 시즌과 함께 거기에 더해서 금리의 인하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 증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뜻 손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가격 지표에서 상당한 부담감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S&P 500이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죠. 맞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8주 연속 상승세고 이번에 9주 도전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사실 8주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6년 동안 나오지 않았었던 일이죠. 6년 만에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S&P 500 기준으로 지난 2달간의 주가 상승률이 대략 한 13% 좀 넘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거는 지난 50여 년간 상위 2%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수능 등급 같은 경우도 2%라고 하면 1등급이라고 하는데 예. 그만큼 강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 외에 뭐 기술적 지표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RSI라든지 아니면은 공포 탐욕 지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 다들 과열권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여기서 손을 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의 매수자들은 조금 더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는 채권 투자 쪽의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갓 주식 쪽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개인들의 신용잔고 자체도 아직까지는 채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연착륙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리지 않을 이슈들만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올해는 워낙 이제 미증시가 좋은 상황이었고 사실 항상 미증시가 좋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정도로 역사적으로 조정기가 별로 없었죠. 그렇죠. 미증시의 퍼포먼스 워낙 예. 대단했었는데요. 내년도는 아무래도 이제 미 달러와의 약세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를 필두로 한 국내 기업의 이익의 성장률 거기에 대해서 뭐 미국의 이 성장률 약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다음 보겠습니다. 걱정은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PF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신청을 했습니다. 태영건설 시공능력 16위의 건설사인데 뭐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내일까지 이게 4천억 원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 예측을 했고 결국에는 오늘 만기금도 채우지 못하고 워크아웃 신청을 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죠. 건설사로 전이가 되는지 여부에 시장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건설사 총 차입금 현황인데 A급 건설사가 의외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네.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신용등급 전망은 이달 들어서 꽤 많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지난주는 GS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까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PF 익스포저가 좀 높은 쪽이죠, 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워크아웃 신청을 하고 네. 빠르게 저점 대비했을 때 양봉으로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태영건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이제 뭐 대마불사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예.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연쇄적인 무너짐이 나타나는 것을 과연 이제 좌시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작년이었죠. 우리 레고랜드 사태. 아마 작년 말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던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 쪽 내에서의 자금 경색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럼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었느냐?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단기 자금에 대한 융통이라든지 브릿지론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건설주 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리스크에 대한 전이는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는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어떤 회사가 얼마나 힘들고 태영건설처럼 정말 워크아웃을 돌입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야지
건설사들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사들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금융권까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과 시스템 리스크 전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는 왜냐면 이제 내년도 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인데 그렇죠. 사실 어제 영향이 있었나요? 시장? 시장 매크로 관점에서는 크게 보지는 않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데 총선 전까지 뭐가 터지겠는가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이슈는 예. 어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었어요. 계속 한 달 전부터. 그렇죠. 한 2, 3주 전부터 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시장의 영향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 리스크를 너무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시장에서 탑승한 것을 내려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상승 추세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마지막 며칠을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 수익률의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자산에 대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은 펼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1월 초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신규 매수에 대한 고민 자체는 1월달 시장 흐름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 경기에 악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전체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수준은 결국에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금융권의 붕괴 뭐 이런 쪽인데 그 가능성을 일단 업계에선 지금은 적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영향력이 좀 적다라는 부분도 꼽아주셨고요. 다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PF와 관련이 높은 업종, 캐피탈, 증권, 저축은행 이쪽으로 상장돼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 걱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태영건설의 이슈만이 아니다. 그러면은 다음 타자를 또 찾게 될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은 예. 어제 주가가 급락했었던 GS건설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서 예.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더라도 투자자들의 걱정은 그쪽에 집중돼 있을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당장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의 접근 자체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어차피 이렇게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이 건설사들은 분양 계획을 줄이게 될 것이고 착공 현장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착공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리스크 자체는 제한적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건설사들의 실적은 한 향후 2, 3년은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공격적인 대응 전략 자체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화됐을 때 그때 단기적으로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금융권은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하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4 다음 주 2주 뒤에 예. 시작을 하죠. 자, 앞서서 이제 과거에 이제 정리해 드렸던 내용인데 이번에도 가장 큰 화두는 AI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I를 입힌 여러 가지 세트 업체들의 이제 수혜 기대감도 맞물려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폰이나 뭐 자동차이죠. 그리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가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에 참가사들 국내에서 이제 대기업들 거의 다 들어가고요. 뭐 각각의 AI 키워드가 가장 많이 보이고 탈 것 모빌리티 테마도 눈에 띕니다. 현대차 그룹이 집중적으로 하는 쪽이죠. CES 관련해서 사실 이제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의 반응은 바이오 정도만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유는 뭐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IT와 자동차인데 예. 이쪽에 대한 전방 우려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부담 요소일 것 같습니다. 사실 CES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2012년도 포드 CEO가 처음으로 이제
기조연설에 나서면서 그때 다 놀랐죠. 원래는 그렇죠. 뭐 IT 가전 그러니까 뭐 냉장고, TV, 휴대폰 이런 맞습니다. 회사들만 거의 기조연설했는데 처음으로 자동차 회사가 기조연설을 뭐 이렇게 그렇죠. 놀랐었죠. 도대체 자동차 회사가 왜 나오냐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한 5, 6년간은 자동차 기업들 CEO들이 돌아가면서 다 기조연설을 예. 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잠깐 한 2, 3년 정도 중국 기업들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번 CES 기조연설에서도 AI와 자율주행 혹은 AI와 결합된 모빌리티 쪽에 대한 성장세가 가장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CES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국내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2, 3년, 3, 4년 뒤에는 그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년 화두가 되는 섹터 내에서의 혹은 테마 내에서의 주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역시 AI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쪽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화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CES? 저는 가본 적은 없고요. 저희 네. 애널리스트들은 코로나 팬데믹 풀리고 그 전에도 이제 많이 갔지만은 네. 가셔서 이제 제가 항상 오시면은 보통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쭤보거든요. 아, 예. 예, 뭐 현장 분위기가. 현장 분위-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가장 큰 규모로 지금 열릴 것으로 관측이 되죠. 네, 예전 뭐 MWC 뭐 그리고 CES 이런 것들 할 때마다 항상 예. 뭐 얘기하는 거는 갔다 오면 피곤하다, 너무 일정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애들로 하시는데 예. 중요한 내용은 결국 그겁니다. 이러한 박람회라든지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결국은 기업과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미팅과 그리고 그 기업들의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과론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역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AI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CES에서 국가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참가 기업 수로는 2위였습니다. 꽤 많이 참석을 네. 했죠. 올해 화두 가운데 하나가 또 모빌리티 쪽이니까 CES 쪽은 현대차 그룹 등의 완성차 업체 발표 앞두고 있고 자율주행 비전 발표 예정 있습니다. 눈에 띄고 관련주로 본다면 뭐 현대오토에버, 칩스앤미디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넥스트칩, 가온칩스 디자인 하우스 쪽이고요. 이렇게 삼성증권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는 텔레칩스가 아마 신고가일 거예요. 어제 기준으로 역사적인 네.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남모르게 CES 모빌리티 관련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종목을 본다면 어느 쪽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네,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AI 관련주 그리고 IP 보유 기업 이렇게 해서 유망주를 이제 가온칩스 그리고 텔레칩스 이러한 칩스 이름 붙은 형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예. 드리고 갔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텔레칩스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NPU 칩을 사와서 이제 주요 자동차 업체들에게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를 좀 만드는 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그 IP를 또 제공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은 가장 머릿속에 먼저 넣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여기에 나오지 않은 기업 하나가 있는데요. 예. 퓨런티어라는 기업도 저희가 한번 좀 눈을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퓨런티어. 예. 그렇죠. 어떤 회사죠? 퓨런티어라는 회사는 사실 이제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된 검사 장비를 하는 회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뭐 아까 언급드렸던 텔레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보다 파급력은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전장화와 자율주행이 확대되면서 만들어내지는 카메라에 대한 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전장용 카메라의
조립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사 장비 쪽에 대한 공정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실적을 좀 보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퓨런티어도 자율주행 관련된 대표 주자로서의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 시세가 뜨겁지 않은 숨겨진 종목 그렇죠. 퓨런티어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모빌리티 부분도 살펴봤고요.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내년도 시장 전망 긍정적으로 이제 뷰를 보셨기 때문에 네. 어떤 업종이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뭐 사실 내년도 1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장 네. 흐름은 워낙 뭐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어제 아침 방송에서 예.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갔었는데요. 세 개의 섹터를 저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연초까지라고 한다면 자동차 이 세 개의 섹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유는 여전히 이제 실적과 성장을 겸비한 반도체 AI 테마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피크아웃과 함께 낮아질 금리와 함께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나타나겠지만은 어닝 시즌 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는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움직일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내년 초에 대한 전략과 내년도의 업종의 힌트를 그 전년도 말의 흐름으로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52주 신고가가 반도체, 바이오에서 속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 최근 들어서 IB의 러브콜을 많이 받는 종목이 현대차, 기아 등의 완성차 쪽이죠. 그런 기대감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업종의 분위기와 판단하실 때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